문제 10개 미리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별로 안 어려우셨죠? 그 문제 해결 중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파트가 되게 많은데요. 문제 해결 이러면 대부분 이제 언어 추리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문제들을 자주 푸시거든요. 그게 더 어렵고 하니까. 근데 1번 같은 문제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 모듈형에 나올 법한, 가이드북에 나올 법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우선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에 해당하는 건지 힌트를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모듈형 정리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기본적 사고, 여기 발문을 보면 기본적 사고라고 묻고 있죠. 근데 기본적 사고라는 말이랑 사고력이라는 말이 다르게 정리되어 있어요. 모듈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처음 들으셔도 지금 처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 사고가 선행이 되어야 사고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사고력에 대한 내용은 우리 어, 10개 영역 기출문제 풀면서 말씀드렸어요.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잘 하기 위한 기본적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 1번, 2번, 4번, 5번 선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략적 사고가 되어야 되고, 분석이 되어야 되고, 발상의 전환과 내 외부 자원의 활용이 되어야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서의 기본적 사고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예 애초에 밑에 나와 있는 5개의 선지 중에 3번은 관련성이 없겠구나 하고 선지가 이렇게 추려지게 될 거예요. 그쵸? 왜냐면 3번의 과학적 사고는 기본적 사고 안에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듈형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암기해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걸 암기하지 않았으면 여기에 과학적 사고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과학적 사고가 기본적 사고가 될 수 있나? 위에 보니까 약간 어떤 이성적인 차원에서 뭘 하겠다는 것 같은데 과학적 사고도 되고 아닐까? 왜냐면 과학과 이성을 되게 같이 연결지어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봐요. 전략적 사고가 뭐죠? 전략적 사고에 해당하는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좀 멀리 내다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모듈형의 내용을 보면 상위의 시스템과 연결지어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 시스템과 연결을 짓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이 사안대로 해결책을 가지고 오면 이게 이것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상위와 하위 영역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성이 있으니 결국 나중에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겠다. 멀리까지 내다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다음 분석적 사고 같은 경우는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분석적 사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해당하는 건 바로 뭐냐면 성과 지향이에요. 성과 지향. 그 말은 뭐냐면 성과를 미리 정해놓고 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적 사고는 원인을 살펴보는 게 분석적 사고거든요. 어떤 문제 상황이 나타나면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부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원인을 분석하여 성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가설지향이라고 해서 이건 아예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행동하면 이 원인을 바탕으로 이러한 분석적 사고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펼쳐지겠지 하고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실지향이에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원인을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을 분석할 때 가설을 설정해 놓고 그에 맞춰서 원인을 분석하는 것과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 해결책을 만들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원인을 분석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럼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건 되게 그 단어를 중심으로 봐보시면 중간에 객관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은 객관적 분석, 즉 사실적인 바탕을 두고서
사실지향을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왜 우리 L사가 M사에 비해서 이렇게 뭔가 떨어지는 걸까에 대한 분석을 해본 거죠. 사실적 차원에서. 얘는 분석적 사고에 해당하는 2번이 정답이고요. 발상의 전환은 편견을 깨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편견 없이 행동하는 걸 말하고요. 내 외부의 자원은 한마디로 자원, 이 자원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부 자원에 해당하는 건 아마 우리 회사에 있는 여러 직원들, 회사에 있는 자원들일 거고, 외부 자원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고객들 혹은 끌어올 수 있는 여러 자원들이라고 정해요. 이거는 아마 글을 읽으실 때 이런 힌트가 될 만한 말, 이런 힌트가 될 만한 말을 참고하시면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봐보면 탐색형 문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구분할 때 이미 발생해서 원인이 보이는 그런 문제를 발생형 문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건 탐색형 문제. 또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설정형 문제거든요. 그러면 탐색형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대요. 지금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면 뭐예요? 그건 발생형 문제. 그쵸?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의 성과 수준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갈망해서 의식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데. 그쵸? 그래서 탐색형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비율을 높인다, 생산률을 높인다. 요런 지점들을 현재 가는 방향은 맞는데 이 수준 자체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정도 성과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욕심내는 문제가 탐색형 문제예요. 그러면 기업, 작업자의 자발적 품질 개선 활동은 뭘까요? 현재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품질을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탐색형. 그 다음에 주력 제품의 시장 점유율 저하. 점유율, 비율이네요. 그럼 탐색형인가요? 아니고요. 이건 이미 저하된 문제가 발생했죠. 문제가 이미 발생한 것은 발생형 문제. 네. 만약에 지금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높이자. 그랬으면 탐색형일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의 고장. 이건 바로 눈앞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럼 발생형. 이익 창출을 위한 해보지 않았던 신규 사업의 진출이에요. 그럼 이건 미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설정형 문제예요. 그래서 발생형 문제는 과거지향적인 문제, 탐색형은 현재지향적인, 그리고 설정형은 미래지향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현업부서의 업무 생산성 대고 높인다는 거죠. 그럼 업무 생산성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고 성과 수준을 높여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탐색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탐색형에 해당하는 건 기업과 미음, 2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1번 문제와 2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가 문제 해결 능력에서 놓치기 진짜 딱 좋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문제 해결 능력에 다들 뭐 공부하세요? 언어 추리 공부한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언어 추리 문제를 잔뜩 가지고 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네, 목요일 날 만날 거죠? 목요일 날 만나면 이 언어 추리를 잔뜩 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그것이 강조되면 이런 기본적인 모듈형 문제에서 좀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캠스터디에서만큼이라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죠.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이제 언어 추리 문제죠. A사에서 만든 휴대폰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 2명의 신입사원이 B사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짚어주고 가야 될 게 있죠. 2명이 B사예요. 그죠? B, 얘가 B입니다. 다음 등률에서 5명의 신입사원 중
한 명이 거짓말을 얘기하고 나머지 4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B사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신입사원을 고르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진술에는 진실이 포함되어 있단다. 즉, 이렇게 2개 말하고 있죠. 하나, 둘. 이 2개가 만약에 갑이 거짓이면 둘 다 거짓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모순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펴볼까요? 여기 보니까 병이 A사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고요. 을이 또 병이 A사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 둘은 같은 진리값을 가지고 움직이겠죠. 위에 게 T면 얘도 T, 3이면 3 이렇게 되겠죠. 또 병 내용 보시고요. 정도 보는데 정의 내용을 보면 무가 A사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무가 A사 휴대폰을 쓰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죠. 여기도. 2명이나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무 얘기 보세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B사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무가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고 설정을 해본다면 그러면 얘가 거짓인 상황이 되면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A사의 휴대폰을 쓰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그럼 무를 거짓으로 만들면 나머지 정과 을은 참이 결정돼요. 그쵸? 왜냐면 무가 F가 됨으로써 거짓을 말하면 A사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럼 무가 거짓인데 정이 무는 A사, 을이 무도 A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둘의 내용이 다 참이 된다고요. 그럼 무가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되고 나머지는 다 참이 되면 모순 없이 내용이 결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얘네들은 다 참. 그럼 무가 F. 됐죠? 무를 F로 하면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A사의 휴대전화를 써야 되죠. 그럼 얘는 A.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부터. 나는 A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자, 갑은 A죠. 그리고 병도 A사 휴대폰. 병 A사. 병은 A사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문제 없죠. 무도 A사. 문제 없죠. 을은 B사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B죠. 나와 갑은 같은 회사. 그러면 AA. 모순 없죠. 나는 아직 B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는 A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의 거짓인 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 찾아야 돼요? B사의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을과 정, 2명이 정답이 되고 정답은 3번. 4번에 나와 있는 STP 전략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막 이것저것 그 CEO들의 근대 그 신년사 처음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사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엄청 새로운 최신 이슈들을 막 여러 가지 영어 약자로 보고 그랬었죠.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거 항상 많이 나오는 건데요. STP가 약자입니다. 뭐의 약자냐 하면요. S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시장 세분화. 그리고 T는 타겟팅, 목표 시장 설정이고요. 그다음 P는 포지셔닝 해서 말 그대로 포지셔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을 세분화한 다음 목표 시장을 설정해서 우리 회사가 이 정도의 포지션에 위치하도록 하자를 결정짓는 게 STP 전략이에요. 이 STP 전략은 순서가 이대로예요. S하고 그 다음에 목표 시장 설정하고 그 다음 포지셔닝. 요 순서대로 돼야 돼요. S에서 T하고 P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STP 전략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시장을 세분화해서요. 아주 작은 영역의 시장을 내가 타겟팅 했다는 거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스 마케팅보다 수요가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산 및 마케팅의 비용 대비 효율성은 낮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정 부분 작은 시장을 대비하려면 돈도 엄청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얻는 효율성은 대량 생산하는 시장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 설명이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STB 전략은 회사가 보유한 자원이 한정적이거나 제품을 선호하는 특정 고객층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거겠죠. 두 번째, 포지셔닝 전략은 고객에 좋은 인상을 주거나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미지를 설명해서 딱 그 정도 포지션을 우리가 잡아보자. 이 정도 느낌을 주는 기업이 돼보자. 뭐 이런 느낌이죠. 네 번째, 목표 시장 설정 시 마케팅 비용이나 수익 증대 폭,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죠. 당연하겠죠. 네. 특정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고객의 성별, 소득 수준, 연령, 소비 성향, 가치관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 이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선행 작업이죠. 그 먼저 하고 T, 그 다음 P.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지 되는 전략입니다. 이 STP 전략, 이것도 많이 나와요. 기억해 주세요. 5번은 조직이해 파트에 나오는 국가별 생활문화 양식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시간 약속을 중요시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 약속을 잘 안 지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은 식사할 때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으며 젓가락을 사용하며 음식을 주고받지 않는다. 사용하여 음식을 주고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본이 그런 풍습이 있대요. 북은 사람의 그 유골 있죠. 유골을 긴 젓가락으로 집어서 옮기는 그런 장례 풍습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건네면 장례식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주고받지 않는데요. 또 밥그릇을 이렇게 드는 이유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고 본대요. 밥을 먹을 때 그래서 이렇게 드는 거래요. 미국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직업이나 종교 등을 질문하지 않죠. 왜냐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나라니까요. 러시아에서 선물용 꽃은 꽃송이를 홀수로 맞추고 노란색 꽃과 흰색 꽃은 되도록 선물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장례식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짝수의 노란색, 흰색 꽃이 장례식 때 헌화하는 꽃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장례식을 연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홀수로 맞추고 노란색이나 흰색 꽃은 되도록 선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두 손을 모아서 상대방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현하는 겠죠. 그래서 저도 방콕 여행 갔었는데 방콕에서는 맥도날드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맥도날드 마네킹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잘 아시는 부분일 수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좀 더운 지방의 나라들 그런 데에서는 그렇게 약속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6번 볼게요. F사의 신입사원인 병사원이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조직 이해 파트에서 각각의 부서들이 하는 역할들을 알아야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거 볼게요. 사장님 일정을 다시 알아보고 참석 여부를 확인해줘. 사장님의 일정은, 뭐야? 사장님의 일정은 누구에게 알아야 될까요? 비서실에게 물어봐야겠죠. 기억은 비서실. 1번 선택 맞나요? 맞죠? 니은, 신제품 물량 관련 판매 계약서를 체결해야 된대요. 그럼 이 계약서를 들고 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계약을 하는 건 영업부의 일이죠. 그럼 이거 영업부. 2번 선택 맞죠? 3번, 차량 대차 상황. 총무부죠. 총무부는 총괄 업무예요. 그래서 뭐 어떤 행사가 기획부에서 기획이 되면 그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게 총무부예요. 차량 배차라든지 그때 먹을 음식 준비라든지 뭐 경호팀이 필요하면 경호팀을 섭외하는 것까지 다 총무팀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실무를 담당하는 팀이에요. 그리고 나서 리을에 보면은 관련 교육 프로그램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 프로그램은 인사부죠. 교육, 뭐, 보수, 휴가 이런 것도 다 인사부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출입증 준비 여부 했는데요. 출입증을 만드는 건 총무부. 그런 다음에 이 출입증을 잘 폐용하고 있는지
잘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는지는 인사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거 자꾸 이게 뜨네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획부가 아니라 뭐라고 바꿔줘야 될까요? 이건 기획부가 아니라 출입 등을 만드는 건 총무부. 그리고 이걸 잘 배용하고 있는지 그건 인사부의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조직이의 파트에서는 이런 관련 부서들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명확하게 각각의 부서들의 역할들이 정말 무자르듯이 정리되어 있진 않아요. 굉장히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들,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잘 안 내죠. 명확한 업무가 구분되어 있을 때 문제를 낼 겁니다. 각각의 부서에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딱 생각나는 그 역할들 있죠.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를 가보면 계산 문제네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그 보험이 적용된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 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금 합계액을 연간, 연간 구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근로자 거니까 근로자 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사업주와 근로자는 임금의 4.5%씩 각각 납부한다 했으니까 근로자도 4.5%, 사업주도 4.5%죠. 그럼 요건 국민연금. 그다음 고용보험은 사업주는 1.05%, 근로자는 0.8%죠. 됐죠? 그런 다음 참 좋은 것은 이 중에 8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국민연금부터 계산해 볼게요. 200만 원에, 자, 요거 주의하세요. 4.5%예요. 그러면 곱하기는 0.045로 해야겠죠. 저 그냥 4.5 이렇게 곱하면 안 되죠. 그럼 200만 원에 9만 원이 나오고요. 그 9만 원에서 80%를 지원해 주니까 나는 0.2, 20%만 내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9만 원에 0.2%는, 0.2는 20%니까 0.2는 18,000원. 그러면 근로자가 내야 되는 고용보험 볼게요. 고용보험은 200만 원에 자, 0.8%예요. 그러면 0.008. 그래서 이게 100%로 정리된 거니까 앞으로 두 칸 이동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럼 16,000원. 16,000원에 0.2는 3,200원. 그러면 18,000원과 3,200원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21,200원인데요. 아까 여기서 연간이라고 그랬죠. 연간. 그러니 곱하기 12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달치만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25만 4,400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괜찮죠? 엄청 막 복잡하게 나오는 그 여느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훨씬 쉬운 문제였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깔끔하고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퍼센트를 계산할 때 앞으로 소수점을 두 개 옮겨서 계산해야 되는 걸 아는가. 또 근로자의 것을 계산을 하고 했으니까 근로자의 정보만 뽑아낼 수 있는가. 또 80%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나머지 20%를 계산할 수 있는가. 또 월 단위로 계산한 건데 연간이라고 한 저 문제의 저 부분을 놓치지 않았는가. 놓치지 않고 저 연간 12를 곱해줄 수 있었는가. 꼼꼼하게 봐야 될 사항들을 다 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꽤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되게 쉬워서 아마 웃으면서 푸시지 않으셨을까. 그쵸? 네, 웃으면서 풀었으면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문제를 풀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8번 문제. 중심 문장을 찾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아마 두 개 중에서 고민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자, 첫 번째, 그리고 제일 마지막. 왜냐면 대부분의 중심 내용은 제일 첫 번째 아니면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뭐가 나오나요? 20세기에 들어 서양 미술은 대상의 사실적 묘사보다 회화의 도형적 특질을 강조하는 추상 회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20세기 서양 미술의 특징이 나와 있는 거죠. 두 번째, 니은, 회화의 도형 요소는 어떤 면에서는 음악의 구성 요소인 가락, 리듬, 박자 등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회화의 도형 요소 중 음악과 비슷한 부분, 여기 니은의 설명이죠. 그런 다음 디귿, 미술 역시 주제나 내용 없이 색이나 선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구성할 수 있고 그 구성으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용적인 측면과 달리 색이나 선은 마치 음악에서의 가사가 아니라 가락, 리듬, 박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음악도 가사가 있으면 내용이 느껴지지만 음악에서는 가락이나 리듬 같은 것들이 또 형식적 차원으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노랫말이 좋은 노래가 있는가 하면 노랫말은 사실 별론데 멜로디가 좋은 노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림도 그 안에 내용은 그렇게 크게 담겨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색깔이나 구성 자체만으로도 되게 딱 와닿는 게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니은과 디귿은 결국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같은 설명을 부연 설명했을 때 어느 하나를 중심 문장으로 찾기는 어렵죠. 그럼 니은과 디귿은 중심 문장이 아닐 거예요. 1. 비평가들은 추상회화 이전의 서양 미술을 문학적인 미술로, 추상회화 이후의 서양 미술을 음악적인 미술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것 역시 음악적인 미술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연 설명이니까 이것도 니은, 디귿, 리을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럼 미음, 이러한 추상회화의 출현은 서양 미술에서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라고 이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의가 소개되어 있는 마지막 미음이 중심 문장일까? 아니면 서양 20세기 서양 미술에 대해서 화제를 전달하고 있는 기억이 중심 문장일까? 이걸 고려해 보셔야 돼요. 자,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화제를 제시해주는 부분보다는 맨 마지막에 가치 이런 걸 전달하는 문장이 중심 문장으로서 선행합니다. 요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장을 나타내는 글에서 주장은 중심 문장이 되죠. 그러면 주장은 문제 상황이나 원인 이런 것들에 선행하죠. 선행해서 이 주장이 중심 문장이 돼요. 그것처럼 그런 내용에서는 화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가치, 장점, 단점 이런 거 왜 정리한 거 있죠. 분석한 거. 그런 게 나와 있는 것이 중심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설을 하고 있냐면 이것도 제가 참고로 한 문제집은 월간 NCS예요. 거기 해설지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억은 화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중심 문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일 앞부분에서 나 지금부터 추상회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양 미술, 20세기 서양 미술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고 언급한 첫 번째는 중심 문장이 만약에 밑에 의나 가치가 없으면 그럼 내가 중심 문장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뒷부분에 가치, 당점,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게 먼저 선행해서 걔가 중심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9번을 보시면요. 여기 제가 오타를 좀 많이 내가지고 여기 두 번째 줄에 수업 너무 죄송해요. 이게 제가 다 프린트 이거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쓰다가 그랬나 봐요. 그리고 여기 쭉 내려와 보시면 둘, 넷, 여섯, 여덟, 12번째 줄에 것이란 융합교육을 선택할 것이란 그래서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좀 헷갈리셨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문단이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짧은 문단이에요. 그래서 금방 읽혀요. 왜 문단이 좀 길면 어떻게 해야
문단들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 1문단 읽고 단어 보고 단어의 문맥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선지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건 짧으니까 한번 쭉 가보는 거죠. 2022년에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중심 화제 찾으세요. 이거죠. 인공지능 관련 수업 실수. 이게 AI 교육이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교육계가 이것을 독립교과로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교과 이기주의 등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교과 이기주의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어떤 과목이 덜 중요하게 생각되기를 바랄까요? 아마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은 다 본인의 과목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죠. 또 그 과목이 중요하다는 걸 다들 강조할 겁니다. 그런 각각의 이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나쁜 말이 아니라 근데 나쁘게 변형될 수는 있겠죠. 자기의 과목만 딱 중요하다 여기다 보면 실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AI 교육을 독립교과로 만들면 누군가의 과목의 수업 실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그 과목 선생님들은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그런 게 교과 이기주의예요. 관건은 특정 교과의 하위 영역이나 하위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독립교과의 설치 여부다. 이 AI 교육을 독립교과로 설치하면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이 글쓴이는 그 AI 교육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독립교과로 만들자는 거예요. 현재는 중학교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독립교과로 편성하면 다른 교과에서 실수를 뺏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실수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떤 독립교과로 설정이 되기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융합교육을 그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융합교육을 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기존의 과목에다가 AI 활용 교육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융합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대요. 그러나 융합교육을 하면 교사 양성에 난항이 있을 수 있다. 교사를 양성할 교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 교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체나 만들어내는 수업, 뭐 이런 여타의 것들을 다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죠. AI 전문가들의 몸값이 비싼 탓에 영입도 쉽지 않고 또 인프라도 미비합니다. AI 교육을 하고 싶은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게 또 어려워지겠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문가의 이걸 재현이라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덧붙이는 말. 이런 말은 대부분 다 어디 나온다고 그랬냐면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해줬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가나다라의 순서를 맞추는 그런 문제는 이렇게 전문가가 재현, 덧붙여서 말하는 게 나오면 그건 제일 밑으로 넘기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딱 그렇게 나오죠. 전문가들은 하고 한 따옴표 보이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1번. 독립교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은 중학교. 맞죠? 실수 문제. 독립교과 어렵다. 융합교육으로 진행할 경우 향후 교사 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나왔었죠? 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이 글쓴이가 융합이라고 본 게 아니라 독립교과로 본 거죠. 그러니 4번 틀렸네요. 클라우드나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또 네트워크 그게 보면 이 글의 제일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끄트머리에 적혀 있거든요. 보이시죠? 클라우드 네트워크. 이걸 선지에서 바꿨나요? 안 바꿨어요. 클라우드 네트워크. 이것도 제가 예전에 그 작년이죠 벌써 특강했을 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나타나 있는 지문 속에 있는 나열된 부분은 선지로 바꿀 때 굳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열되어 있는 건 이렇게 묶어서 넘기시면 훨씬 쉬워요. 자, 10번 가볼까요? 밑줄친 기억의 내용이 보기와 같을 때 기억은 천문도를 제작하게 된 경위, 이유, 배경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천문도를 왜 제작했어? 라는 거예요. 천문도에 대한 설명이 위에 쭉 나와 있고 이때 보기가 나오죠. 이런 걸 융합지문이라고 해요. 지문이 두 개 나오니까요.
그럴 때는 오히려 밑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하늘의 명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리는 대왕에게 천문과 시간의 관측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고, 그죠? 그러다 보니 이런 천문 관서나 천상 열차 분야시도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된 거죠. 그건 다 뭐 때문인 거예요?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임금의 모습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이것이 국가의 역점 사업이었을 수 있고, 역점이라는 건 힘을 주어서 점유하고 있는 국가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도로 알려진 천상 열차 분야 시도는 조선 태조 4년에 제작되었다. 요거는 위에 있는 첫 번째 질문 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줄. 조선 태조 4년에 제작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4년에 제작됐다고 나오면서 두 번째 이렇게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수식어의 서술성. 천문도가 뭐냐면 천상 열차 분야 시도거든요. 이걸 이렇게 서술어로 풀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3번. 일반 백성들에게 천문 지식을 알리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너무 쉬웠죠? 임금에게 필요한 거였죠? 천문관원은 천문과 시간을 관측함으로써 하늘의 뜻을 살폈다. 또 별자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반영하는 게 정치가 훌륭하다고 여겼다. 이런 부분. 다 모두 정리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